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늦은 봄, 햇살 고운 날, 식물원에는 접시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초등학교 때 동료로 많이 불렀던 곽꽃이나 최송화도 여기저기서 산책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긴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식물원에서 눈으로 자주 보고 카메라에도 자주 담다 보니 이름만 떠올려도 꽃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접시꽃은 키가 비교적 작은 식물에 속한다. 지면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 보니 바람이 웬만큼 강하게 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접시꽃과 곽꽃도 최송화도 모두 흔들린다. 도종환 시인이 노래했듯 세상의 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어디 꽃들만 그런가? 모든 식물이 그렇다.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곁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와 느티나무, 느릅나무도 덩달아 흔들린다. 그렇다고 그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존재의 기반이 단단하고 튼튼하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천여 종의 식물들 가운데 바람에 뿌리가 뽑혀 날아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붕 덮개와 상점 간판들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 다음 날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나뭇가지의 자네들과 꽃잎들은 본 적이 있어도 뿌리째 뽑혀 부유하는 식물을 본 적은 없다. 사람도 흔들린다. 다만 자연과 다른 점은 사람의 경우 크게 흔들리면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침공에 맞서다가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문명처럼 기반이 약하면 애써 쌓아온 삶의 이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살아오며 나는 여러 차례 흔들렸다. 덜어는 흔들릴 때 곧바로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잦았다. 인생의 중반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온 일 하나가 실패로 돌아간 후 나는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다. 한 사흘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골방에 앉아 자책하다가 곁에서 도와주던 친구의 전화를 받고 북한산 입구에 작은 사찰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내게 말했다. 앉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그랬다. 내 삶의 기반이란 참으로 허약한 것이었다. 당시 주변에선 이구동성으로 나의 성공을 점쳤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었었지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목을 잡히는 순간 나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기반이 튼튼했더라면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때는 지옥불에서도 나를 업고 가겠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던 사람도 막상 내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속수무책으로 내 손을 놓아버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고 가라 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 줄 뿐 날아가 버린 내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나를 철저하게 돌아봤고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존재의 기반과 삶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작은 일 하나에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발견하면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내 마음과 머리에 오랫도록 남기고자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며 여러 차례 반복해 읽었다. 무슨 일을 하든 오늘의 한 걸음이 쌓여 내일의 만 걸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노자는 말한다.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자자손손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몸을 갈고 닦으면 덕이 참되고 가정에서 실천하면 덕이 넉넉해지고 마을에서 실천하면 덕이 자라나고 나라에서 실천하면 덕이 풍성해지고 천하에서 실천하면 덕이 두루 퍼진다. 1994년, 1995년에 연이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내가 기억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날벼락을 당한 학생들의 모습과 백화점 건물 잔해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쇼핑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두 사고는 모두 부실 공사가 빚어낸 인재였다.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에 쉽게 뽑혔고 제대로 품지 못했기에 쉽게 빼앗겼다.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비리 커넥션에 국민은 크게 분노했다. 두 사고는 우리에게 기초와 토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조선 건국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은 이성계와 정도전이다. 태종이 그들을 이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서 세종이라는 성군이 나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일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건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태종은 신하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왕의 직할 체제로 바꿈으로써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걸 막고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의 핵심 정도전을 향해 칼을 빼들었으며 자신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웠던 민경왕후의 동생들과 세종의 장인 신몬의 목숨도 거뒀다. 그런 기초 작업이 없었더라면 세종 치세도 존재할 수 없었다. 신생국가 조선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은 바로 태종이다.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지만 국가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다시 접합시켰다. 도리스 컨스 구딘이 쓴 링컨 정기, 권력의 조건을 읽으며 삶의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링컨은 절친 조슈아 스피드에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단단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단단한 강철과도 같아서 그 위에 뭔가를 새겨넣기도 힘들지만 일단 새긴 다음에는 문질러 지워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지난날 허술했던 내 삶의 토대를 재소환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생은 단단하고 담담하게.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려드린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영상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저자 박영규가 쓴 50에 잃는 노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50부터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네 운명도 그에 맞게 변화하게 되죠. 50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변화하고 새롭게 나아가기에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나를 다잡는 법.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앤다. 젊은 시절의 나는 근검전략형 인간이 아니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저것 사 모으는 편이었다. 특히 넥타이에 집착이 강해 한때 내 옷장에 100개가 넘는 넥타이가 걸려있기도 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유행에 따라 하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넥타이가 많아졌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내 트렁크에는 항상 넥타이가 수북했다. 보름 정도 일정으로 서유럽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쳐온 도시마다 넥타이를 한두 개씩 수집하다 보니 여행 가방에 10개가 넘는 유로표 넥타이가 쌓여 있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쥐리히, 영국의 런던 등 도시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넥타이가 왜 그렇게 좋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취미였다. 그 시절에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대학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면 그곳의 로고가 찍힌 넥타이 선물을 꼭 받아오곤 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넥타이가 지금은 딱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간소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날의 물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죄다 버렸는데 넥타이도 예식장용 하나, 상갓집용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버렸다. 그 후로는 넥타이 구입에 돈을 지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렇게 사 모았던 넥타이들은 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관상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꼭 필요한 건 하나로도 족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많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인생 후반기 모토로 정한 후 나는 더 이상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인간 관계를 단출하게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으니 넥타이 맬 일이 없어진 것도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한때는 책에 대한 집착도 강했다.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책이었을 정도로 내 책장에는 책이 많이 꽂혀 있었다. 사다 놓고 제대로 읽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라 그것들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더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책 욕심도 버렸다.
넥타이를 버릴 때와는 달리 책을 버릴 때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읽을 책인데 라는 생각이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물건을 남기면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책도 미련 없이 버렸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인근 도서관에 가서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책상에 책을 꽂아둘 이유가 없다. 지금의 독서량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내 경험상 그건 반비례한다. 책을 500권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내 연간 독서량은 고작 50권 정도였는데 소유한 책이 50권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내 연간 독서량이 어림잡아 500권은 넘는다. 작년에 옆 단지로 집을 옮기면서 옷가지와 신발, 기념패, 서류, 명함들도 많이 정리했다. 옷은 철철이 편하게 입을 옷 몇 벌씩만 남겨두고 모두 재활용 박스에 내다버렸다. 신발도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와 외출용 구두 두어 컬레, 등산화, 슬리퍼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기념패는 예전에 물건 정리할 때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 2차로 정리했다. 공직에 있을 때 책상 위에 두고 쓰던 명패는 무거운 유리로 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참에 싹 없앴다. 서류들 가운데는 부동산 서류나 출판 계약 서류 등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송사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들과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남김없이 내다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명함도 예전에 많이 버렸는데 그간 쌓인 것들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버렸다. 물건에 얽힌 추억들 가운데 좋은 건 마음에 남기고 나쁜 건 내다 버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 원칙 하나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뤄진다. 저절로 이뤄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지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지만 욕심이 인다. 누리던 것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빛과 라운딩 코스가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노자의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망을 억누른다. 욕심을 부리자면 세상은 한정없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등 욕심껏 세상을 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돈이란 결국 금속 덩어리거나 종이 조각 혹은 가상 공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발동되면 쌓아도 쌓아도 모자란 게 돈이다. 명이라는 것도 내려놓은 후 돌아보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허망하지만 권력의 척도로 여기며 맛을 누릴 때는 더 크고 높은 걸 추구한다. 건강도 그렇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을 땐 그것만 사라지면 원이 없겠다고 여기지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길가에 적치된 통나무를 볼 때마다 도덕경 37장의 구절, 무명지박, 부역장 무욕 이것을 떠올린다. 아무런 욕망도 없이 무심하게
자리를 지키는 통나무를 보며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 나를 다잡는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리며 욕망을 절제하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매 순간 마음먹은 대로 절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탐진치의 그림자가 조금 짙게 끼인 날에는 식물원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울 땐 호숫가 흔들의자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물멍을 때리며 욕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삶의 도를 깨우친 시타르타의 뱃사공을 떠올린다. 한참을 앉아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속의 먹구름이 걷힌다. 그때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간다. 산책을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 후반기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맑아지려면 밖에서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